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그 계절이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는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가 삶의 리듬을 어떻게 만들고 그게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이번 시간도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 나라에 살아본 적은 없고요. 미국에서만 한 2, 3년 정도 짧게 살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애가 카페에서 그냥 처음 만났는데, 야, 독일에서 왜 철학이 발달한 줄 알아? 왜? 거기 날씨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방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네.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 네. 집에서 뭐 하겠니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한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약간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기후라는 게 삶의 방식, 태도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거기 가서 많이 했어요. 네. 한국에서 할 때는 사실 잘 못하다가 네,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그거는 뭐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어떠한 지역의 집단들의 그런 문화나 성향 같은 거를 결정하는 게 자연환경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연환경,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각 네. 지역의 집단에. 물론 또 그 집단의 유전적인 그런 특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전자, 그 다음에 사회환경, 자연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의지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다.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죠. 생각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연환경, 사회환경, 유전자 이러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지역별로 그 기후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그게 문화로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의지가 강인해도 시베리아에서 반팔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네. 네가 정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대표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기후 관련해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일단 기후라는 게 생활 방식도 그렇고 실제 외모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고, 예, 그렇죠. 네, 중국에서도 북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 만났을 때랑 네. 남쪽에 거긴 땅덩어리 워낙 넓으니까 네. 뭐 외모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키도 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네, 뭐 네. 여러 가지 진반 농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네. 기후? 그렇죠. 뭐 저는 사실은 요새 최근에 기후 위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과거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과거에는 자연적인 주기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뭐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또 뭐 1000년 주기가 있었고 500년 주기가 있었고 200년 주기가 있었고 뭐 88년 주기가 있었고 주기가 88년 굉장히 많습니다. 네. 70년 주기도 있고요. 예, 기후 변화 주기들이 그런 주기들이 막 섞여가지고 기후가 과거에 변했고,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떨 때는 문명이 막 발전을 하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주기에 따라서 기후가 나빠지게 되면은 문명이 쇠하게 되고,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는 정말 기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기후 변화를 극복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게 꼭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후 변화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메탄가스 배출해가지고 지금 온도가 막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기후 변화는 과거하고는 다른 형태의 기후 변화고 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세대는 괜찮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는 정말 기후 변화에 충격을 받고 인간 사회하고 이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주로 하고, 과거의 기후 변화가 과거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듯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미래의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과학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게 아니다. 그건 오만한 생각이고, 네. 가급적이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거를 어떻게든지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하는,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한반도는 지금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모든 학생들이 요즘 교과서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의 기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계절이 있어서 다채롭다라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네. 겨울옷 또뭐 패딩 꺼냈다가 또 여름 되면 또 이거 이 세탁소 가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 네, 이 네. 사계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만 살았으면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공부를 한 7년을 했습니다. 거기 너무 좋죠, 뭐.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햇빛 짱짱하고 그래서 선글라스 안 끼면은 눈이 부셔서 돌아다니지 그렇죠. 못할 정도로 샌프란시스코 주변 지역이 기후가 좋은데 그러한 날씨가 겨울에 잠깐 비 내리는 거 제외하면은 거의 9달, 10달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첫 1년은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인데 첫 1년은 너무 좋았어요. 네. 막 항상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네.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2년째 되니까 약간씩 지루해지더라고요. 3년째 되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네. 정말요? 계절 변화를 못 느끼니까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봄인지 겨울에는 비라도 내리니까 조금 자극이 되는데 너무 한국에 오래 살다 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네. 기후는 이래야지. 아 네, 진짜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뜨거워야 정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계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를 선호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죠. 캘리포니아하고 한국, 서울하고 샌프란시스코 어디서 살래? 그러면 서울을 고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또 의외의 대답이 샌프란시스코 너무 좋아서 거기가 훨씬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샌프란시스코 여름 굉장히 춥습니다. 맞아요. 여름은 네, 더워야 네. 정상인데 맞아요. 그 긴팔 입고 다니는 관광객들은 긴팔 준비해서 가야 되고요. 네. 저도 그쪽 캘리포니아 뭐 샌프란시스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날씨가 조금 좋아서 네. 여기 사람들은 늘 조금 상냥할 것 같고 네, 뭔가 네, 네. 기분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한 7년 정도 살아본 결과 그래도 네. 사계절이 있는 한국이 조금 더 좋죠. 좋았다. 네. 그런데 또 교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네. 그 우리나라에 설명할 때 항상 몬순 기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몬순 기후를 다시 한번 조금 네.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몬순이 계절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의 서안 그러니까 유럽 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하고 기후가 좀 다른데 유럽 쪽은 계속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그래서 네. 연교차가 적고 일교차도 적고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나 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기후 변동이 심하죠. 날씨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여름하고 겨울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남서 계절풍 이렇게 남풍들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여름 몬순이죠. 네. 그다음에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에서 북서 계절풍이 계속 불어 들어오죠. 그래서 겨울에는 그 북서 계절풍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굉장히 춥고 건조하고 내륙에서 불어오니까 반면에 여름에는 바다 태평양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덥고 습하고 바다 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몬순 기후 지역은 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 강수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여름, 겨울, 그 동북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 사이에 다른 계절들이 봄, 가을이 있을 네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름하고 겨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중간에 뭔가 그 중간에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인도도 몬순 지역이거든요. 몬순 기후 지역인데 인도는 조금 위도가 낮죠. 저희도 네, 지역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아시아 몬순 그러면 인도 몬순, 동아시아 몬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아. 네. 근데 동아시아 몬순은 여름하고 겨울에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봄, 가을이 있어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중국, 일본, 한국이 그렇죠. 근데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몬순 지역이지만 거기는 사계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건기랑 우기 이런 식으로 아. 나누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네네. 네.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기라고 해도 눈이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강수량이 있는데 인도 지역 같은 경우는 건기, 우기 이렇게 딱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지기는 좀 어렵고 계절이 두 개 정도로 나뉘는 같은 몬순이죠. 몬순이라도. 네. 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저희 네. 동남아 여행 갈 때 저는 많이는 안 가봤고 태국 정도만 갔었고 뭐 베트남은 이제 출장 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동남아 쪽
여행 가이드 이런 책들 보면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시면 건기라서 지금 가시면 우기라서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설명하신 네. 그 그렇죠. 맥락이군요. 저희도 지역이기 때문에 위도 차이 때문에. 네,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가 크게 나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이제 귀차니스트들은 네. 사계절 챙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사계절이 있으니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 특히 여름 굉장히 잘못 대비하면은 악영향 그리고 심지어 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경험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네, 네. 지금이야 뭐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 전쟁 때 사진만 봐도 네. 그 겨울에 막 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왔을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뭔가 저장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우리 몸에 배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계절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계절의 그런 변화가 심하고 사계절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에 먹을 게 부족해지는 거죠. 겨울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니까 봄, 여름, 가을에 겨울에 먹을 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과거 우리 조상들, 농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었죠. 봄에는 일단 씨를 뿌리고 그렇죠. 네. 네, 파종을 해야 되죠. 네네. 네, 파종을 하고 파종 전에 뭔가 논밭 이렇게 정리도 좀 해줘야 되고. 근데 이때가 봄이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제일 가장 힘들었던 오히려 겨울보다 봄이 더 먹을 게 없었거든요. 먹을 게 저장해 놓은 음식이 다 떨어질 때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봄 되면은 막 나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물을 많이 이렇게 또 채취해서 먹어야 되니까 나물을 채취하러 많이 돌아다녔고 여름에는 뭐 모내기나 김매기 주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노동력을 이렇게 교환하고 하면서 그때는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중요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계절.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못 그렇죠. 사는 네,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여름이었고 가을에는 이제 풍요롭게 추수하고 네, 그 다음에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겨울에는 강제적으로 휴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강제 휴식. 너무 네, 추우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뭐 농기구들 정비하고 그다음에 뭐 또 손재주가 있으면 간의 수공업 같은 거 해서 그거 내다 팔고 뭐 이런 것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딱딱 정해져 있었고 그게 하나의 리듬 같이 가을에는 이걸 하고 겨울에는 이걸 하고 봄은 이걸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극적인 뭔가 그런 외부 환경에 네. 충격이 있었고 그거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한국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 같은 어떤 지역도 있고 아니면 평야지대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 평야지대 너무 유명하죠. 이렇게 지리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먹고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농업이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그 방식에 따라서 아예 문화라는 거, 문명이라는 것도 아예 다른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색깔이 지어지는데 그 특징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뭐 추운 곳 혹은 더운 곳의 어떤 특징들, 패턴들? 네. 아무래도 이 추운 곳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흔히 타이가 식생지대라고 하는 냉대림 그러니까 뭐 네네. 전나무나 가뭄비나무나 이런 큰 침엽수들이 자라는 그런 네. 공간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 동물을 사냥을 해서 뭐 모피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걸 내다 팔고 그다음에 그런 위쪽의 시베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원이 좀 많으니까요. 그런 지역에서 대부분 보면 금속 문화 같은 게 먼저 발전을 하고 뭐 청동기, 철기 다 보면은 그런 위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살던 지역, 그다음에 그 위쪽에 냉대림 지역 이 경계에서 주로 그런 금속 문화가 발전이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게 이제 남쪽으로 전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초원지대가 춥고 건조하니까 농경은 할 수가 없고 작물 농경은 네네. 주로 목축 아니면 수렵 채집을 했는데 그 목축이나 수렵 채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말의 그런 최초의 가축화도 이런 그 초원지대 유라시아의 초원지대에서 한 5,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목축하고 유목 생활, 그 다음에 수렵 채집을 하면서 네.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 밑에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기장 농경을 많이 했고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유럽 쪽은 밀 농경을 했죠. 네. 밀. 근데 유럽과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농경의 방식이 달랐는데 밀 농경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농경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수량, 그러니까 비로 충분히 네네. 작물 농경을 할 수 있는 밀은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강수량,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작물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던 반면에 동북아시아 지역은 벼농경을 주로 했으니까 네네. 쌀은 사실은 물이 북쪽은 물론 기장 농경이었지만 남쪽은 쌀 농경을 주로 했고 그 쌀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로는 충분하지 않고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혼자서 뭐 이렇게 물을 대고 이런 게 힘드니까. 네, 기술도 엄청 필요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서 집단의 공동체 문화, 공동체 협동 이런 게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설인데 네네. 유럽 쪽은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네. 뭐 굳이 집단을 꾸릴 필요가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먹고 사는 가족 방식이죠. 단위에서 충분히 식량 생산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 문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좀 띠기도 하고 네. 좋은 쪽으로는 협동심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발달을 해서 서로 돕고 돕는 그러니까 포용이나 배려나 공존 공생 이런 것들이 그런 사상이나 문화 같은 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쌀문화 지역이라는 게 그런 식의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저희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전 지난 시간에도 시간에,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혁신을 추구하지 않아도 네. 주변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공간이고 사냥이나 채집 같은 거 할 것도 많고 주변에 뭐 견과류나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풍족하고 그 다음에 강이나 하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산물이나 해산물도 많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땅이 저희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태어났더니 그냥 한반도잖아요. 네. 내가 태어났더니 뭐 예를 들어 섬이야.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사실 운명의 절반 이상 결정된다는 느낌도 드는데 아까 그 이제 관계 뭐 이렇게 네. 그 농사 말씀하실 네, 때 네. 이 민족은 원래부터 정이 많았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네. 그 사실 먹고 사는 그 방식에 따라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채집한다든가 특히 유목민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돌아다니니까 네, 네. 뭐 정이 싹틀 그 시기도 없이 예. 네, 저는 그것도 충분히 네. 가능한 네. 그게 뭐 좋고 나쁘다 가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삶에 주어진 방식 같다는 느낌도 참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자연 환경이죠. 어떤 지역은 밀이 잘 자라고 어떤 지역은 쌀이 잘 자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런 네. 문화가 정착이 된 거죠. 그리고 빵을 먹는 사람과 쌀을 먹는 사람은 뭔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뭐라 네. 그럴까 뭐 DNA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약간 새끼를 빠지는데 거기 코스 요리 같은 거에서 이거 네.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를 가지고 하고 네, 우리는 네, 네. 한 상 차림으로 네, 먹잖아요. 네. 그렇게 먹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사고 방식이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또 볶음밥 딴- 문화, 비빔밥 문화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네네. 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이 일상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를 좀 알려주는 힌트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데 이런 계절이 사람의 어떤 근성, 역동성 뭐 이런 우리가 그냥 소위 DNA야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든 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0% 거의? 예, 네.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과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추우면은 또 그거는 자기가 움직이고 싶고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도 못 나가잖아요. 생리적으로 어려우니까. 네네. 네, 그건 어려운 건데 네. 적당히 추운 곳에서는 사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먹을 게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추우니까 사실은
바깥에서 막 활동을 하면서 먹을 것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네.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충분히 식량을 확보한 다음에 저장을 해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겨울철에도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게 부족하면 이것저것 뭐 사냥이라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자극이 뭔가 이 활동성이나 기동성이나 역동성 이런 거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적당히 춥고 생존의 위협이 될 정도로 춥고 이런 계절이 있는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야 할 그런 모티베이션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그게 문화로 고착화가 됐을 거다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음식도 달라지고요. 네. 예를 들어 그 전쟁을 많이 하던 혹은 뭐 이동이 많았던 유목민들은 네. 그 특유의 뭐 건조한 음식들을 그렇죠. 뭐 만들어낸다던가 네. 그래서 뭐 만두의 기원을 알아 네가 뭐 이러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기후와 역사 문화와 또 음식 이게 또 연결되잖아요 다. 그래서 사실 기후가 사람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북방에 있던 사람들이 추워지니까 계속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반도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과 또 이렇게 융화돼야 되고 사실은 그런 민족의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도 발생하고 분쟁이라는 거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명이 싹트기도 하고 또 네. 없어지기도 하고 네. 또 전쟁이 일어나고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후에 얽힌 뭔가 그 역사랄까 이런 네. 것들 좀 거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이동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것은 훈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원래 훈족이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다가 훈족이 막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4세기 후반부터입니다. 4세기 후반부터 막 이동을 하면서 흑해 쪽으로 내려오는데 원래 흑해 쪽은 그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 쪽에, 네. 게르만족도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네네. 추워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흑해 쪽에 정착을 했는데 뭐 서고트족, 동고트족, 뭐 알렌족, 뭐 다양하게 네네. 있습니다. 반달족도 있고 네. 그런 게르만족이 오랜만에 들어요. 네네. 게르만족도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민족이었지만 이 훈족은 더 무서웠던 아틸라라고 유명한 장군이 있었거든요. 왕이죠. 뭔가 이 뭔가 공격성 혹은 잔인함 그렇죠. 뭐 잔인하고 이런 것들. 또 말을 잘 달아서 기동성도 뛰어나고 전투력도 뛰어난 전투력이 뛰어난. 민족이 훈족이었는데 그 네. 훈족이 그 기후 변화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흑해 쪽으로 내려오니까 원래 흑해 쪽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마 제국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네.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한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숱하게 있었고 아시아 쪽에도 보면은 훈족이 막 이동을 할 때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위진남북조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5, 16국 이게 네. 북조하고 남조하고 북조는 오랑캐라고 한쪽 그런데 이민족 국가들이 막 세운 네. 그런 나라들이 이어진 게 북조고 남조는 한족 국가들이 세운 국가들이 이어진 게 남조인데 네. 그 당시가 추웠기 때문에 원래 좀 더 북쪽에 있던 유목민 국가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정착 농경민 한족 국가들하고 부딪힌 게 바로 위진남북조 그 혼란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중세 저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영어로는 있습니다. 그 중세 네. 저온기 때 춥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서쪽에서는 훈족이 쭉 내려가 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결과로 이어졌고 네. 동쪽에서는 그 선비족이나 뭐 이런 유목민족들이 흉노족, 선비족 이런 민족들이 내려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다. 그 여파로 저는 장수왕이 네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게 427년인데요. 네. 그때가 사실 훈족이 쫙 들어올 때가 딱 그때거든요. 딱 그런가요? 일치해요. 훈족이 들어와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건 476년이지만 네네. 훈족 때문에 막 게르만족이 도망치면서 네네. 서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딱 그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도 기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냥 갑자기 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다 이렇게 정세 그쵸. 파악이 있었고 네, 뭔가 네. 변화의 조짐을 네. 읽었기 때문에 네, 네. 가능했군요. 네. 사실 이제 역사책 읽다 보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다 보면 아 이놈들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괜히 옆 나라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기후였어 하면 또 설명이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농경민족이 유목민족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예. 그렇지가 않고 네네. 농경 집단이 있고 유목 집단이 있는데 둘 다 뛰어났던 집단입니다. 그렇죠. 각자 그냥 다를 뿐이지. 예, 네, 그 네. 생활 방식이 달랐을 네, 뿐이지. 네. 유목민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말 타고 움직이면서 뭐 동물을 키웠던 네. 그 집단이고 농경 집단은 뭐 밀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걸 재배하면서 또 그거를 식량으로 삼았던 그런 민족들이고 그런 집단들이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에 기후가 안 좋아지면은 그 동물 먹일 풀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그렇죠. 반복이 됐거든요. 네네. 그럴 때마다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착 농경민들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훈족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유목민족들이 사실은 남쪽으로 내려왔죠. 네. 뭐 선비족도 그렇고 또 유연족도 있었고 위구르족도 있었고 뭐 몽골족 뭐 사실은 뭐 청나라 그 여진족도 마찬가지 거란족도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은 북쪽에 있던 집단이 기후 변화에 자극을 받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남쪽의 정착 농경민 집단 국가하고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기후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물론 때는 그렇죠. 기후가 아니고 네네. 그냥 인간의 욕심이나 네, 뭐 우연에 따라서 그렇죠. 기후가 네. 좋았을 때도 이렇게 부딪힐 때도 하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후 대- 좋다고 전쟁 안 나는 거 그렇죠. 아니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이 지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면 이해도도 높고 많이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이렇게 지리나 기후 이런 걸로 설명하시고 그게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데 욕을 얻어먹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전학을 공부하신 네. 분들은 모든 걸 다 너의 오, 사랑도 네. 그게 그 네, 감정이 아니라 뭐 DNA가 네, 어떻고 네, 뭐 네, 호르몬이 네. 어떻고 그래서 네, 네. 다 유전자로 설명. 그 굉장히 설득력 있거든요. 네, 네, 네. 결국은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거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야라고 네. 설명하면 참 네.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네. 그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기후가 이 많은 것을 다 설명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예외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인류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빙하기나 이런 전 세계 온도 흐름에 네. 따라서 뭐 어떤 전쟁 빈도도 왔다 갔다 네,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네. 말씀하실 때 또 생각이 난 게 뭐냐면 2010년 전후였는데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심한 부족 네.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수단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수단이요. 다르푸르 분쟁. 다르푸. 네, 예. 아프리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는 그냥 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네. 물 부족 현상 때문에 맞습니다. 발생한 거다. 그 동의하시나요? 예. 네네. 그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도 네. 그렇고요. 그 옆쪽으로 사헬지대가 쫙 이렇게 동서로 놓여 있는데 네. 뭐 부르키나 파소, 기니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헬지대가 초원지대인데 네. 사하라 사막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건조해지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사헬의 초원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유목민족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초원을 쫓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남쪽에는 농경민들이 있어요. 네네. 농경민들이 작물 농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과거에 그래가지고 패턴이 비슷하네요. 유라시아 전역에서 그런 전쟁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네. 유목민족들이 살기 위해서 초원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공간에는 작물 농경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수밖에 없죠. 거기서 내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분쟁이. 근데 너무 참혹해가지고. 그런데 네. 결국은 우리는 그냥 부족 분쟁이 원래부터 있었구나. 뭐 저게 종교적인 갈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 때문이었다. 근데 물이 왜 문제가 됐지?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이 되니까 이게 진짜 기후 변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 캠페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인간들의 삶 자체가 또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그거를 인지를 못한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는데 대부분은 잘 관심이 없으신데 그렇죠. 평소에 아프리카는 사실 심각합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최소한 뭐 실질적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거기서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영향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후 위기나 생태계 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네. 어떤 그 민족들의 이동이 있고 그것이 또 마찰을 이뤄내기도 하고 네. 어떤 문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네. 없애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언어에도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언어가 이쪽은 왜 이 언어만 쓰고 뭐 왜 뿌리가 뭐라더라. 네. 뭐 저쪽은 저런 이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인도 유럽 어족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네, 그 인도 유럽 어족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한 5천 년 전쯤에 중앙아시아 쪽에 얌나야 문화 집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얌나야. 얌나야? 네, 얌나야 문화 집단이라고 중앙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흑해 위쪽이죠. 중앙아시아보다는 좀 서쪽에 흑해 위쪽의 초원지대에 얌나야 유목민 집단이 있었는데 그 유목민 집단이 한 5,000년, 4,900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전역이 한 5,000년 전, 4,900년 전부터 막 춥고 건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얌나야 문화 집단이 그 흑해 위쪽의 초원지대에서 잘 살고 있다가 막 퍼져 나가요. 그 사람들이 인도 유럽어를 퍼뜨렸다. 그래서 이란, 그 다음에 인도, 네. 예, 그 다음에 또 유럽, 영국, 아일랜드까지 다 그 인도 유럽 어족들이거든요. 쫙. 결국 그렇게 인도 유럽 어족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네. 어족일 겁니다. 네. 그렇게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게 기후 변화의 자극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에 어느 정도 이 농업 생산성도 높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진취성이나 기동성 이런 것들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퍼져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몽골 쪽으로도 들어가고 한국 쪽으로도 내려오고 또 일본 쪽으로도 건너가면서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몽골 사람들이 얼굴이 비슷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몽골 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게 아니고 네네. 이 요동 요소 만주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막 퍼져 퍼져서. 나가면서 네. 그래서 중국은 이 남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한쪽은 유전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얼굴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만주, 예전에 여진족, 만주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몽골 이렇게는 유전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비슷하죠. 언어도 우리가 흔히 알타이 어족의 한국어가 속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면은 튀르키예어, 퉁구스어, 퉁구스어는 네네. 만주족이 썼던 언어고요. 그 다음에 몽고로 이렇게 세 개 언어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한국어까지 해서 이게 알타이 어족으로 오랫동안 불려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어나 일본어는 그 알타이 어족에서 빠졌습니다. 너무 다르다고 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고리버로 취급을 받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을 명확하게 그 이유는 메커니즘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어랑 일본어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비슷하다고 보는 뭐 사람들도 어수는 있어요. 뭐 네네, 네. 어수는 똑같고 네네. 그다음에 한자를 쓰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도 많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농경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주요 문화인 뭐 야요이 문화나 뭐 고훈 문화, 아스카 문화, 우리가 흔히 야마토 시대라고 부르는 네. 그 문화를 일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들이거든요. 근데 백제가 망했을 때 많은 유민들이 건너가서 아스카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뭐 660 뭐 기원후 뭐 이 정도 네.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쯤인데 네. 1300년 1400년 전쯤인데 그때 백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가지고 그
야마토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면 언어가 지금보다는 가까워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으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럽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유럽의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 거의가 한 1200년 전, 1100년 전 이때 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거기는 배우지 않아도 상대방의 언어를 최소한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배워도. 네네. 네. 말은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상대방의 언어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멕시코에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네. 친구도 멕시코에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랑 같이 멕시코로 갈 경우가 많았는데 이 친구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네.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 유학생이니까 이탈리아 말은 잘했죠. 네. 근데 가가지고 정말 신기한 게 스페인어를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거의 정말요? 90% 이상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저거는 그러니까 스페인어하고 이탈리아가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인데 루트가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네, 그러니까 하는- 1100년에서 1200년의 분기가 됐는데 저 정도로 이해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 절대 이게 소통이 안 되죠. 배우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네, 전혀 네.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언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조몬 수렵 체지민의 세력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렵 체지민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농경민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섞이긴 했습니다만은 수렵 체지민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농경민들에 그렇게 언어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조몬 세력이 강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의 언어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조몬인이 쓰던, 그러니까 조몬 수렵 체지민들이 쓰던 언어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좀 차이가 생긴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네. 일단 넘어간 다음에는 그렇죠. 네. 네. 서로 이 좀 서로 단절되니까. 교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교수님이 사실은 제일 좀 입이 근질근질한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기후 변화 얘기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기후라는 게 역사를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과장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후가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역사 혹은 지도를 많이 바꿔온 것도 사실인 것 네.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인간은 살아야 되니까. 네. 동물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역사를 많이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후가 지금 정말 위기로 돼서 이 지구의 운명을 또 바꾸고 있잖아요. 네. 저는 네. 그냥 제 친구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야 핵전쟁 나서 사람이 죽기보다는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이 더 빨리 죽을 거야라고 진짜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믿고 예.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무리 네, 발언으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파리 협정이 2015년, 네. 16년 뭐 이때쯤인데 그때 체결이 된 다음에는 뭔가 이 환경을 걱정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망을 좀 가졌죠. 아, 네. 이게 뭔가 좀 괜찮아지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근데 전혀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온 상승의 그런 폭도 더욱 더 커지고 가팔라지고 있죠. 더 가팔라지고 네.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더 비선형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왜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기후 정의 문제가 네네.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간의 차이가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다 잘못해놓고 왜 우리 보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냐. 너네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라. 우리는 일단 경제 성장부터 좀 해야겠다. 너네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뭐 기후든 생태계든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엔에서 디베이트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니네들 네. 다 이 화석연료 쓰고 성장해 놓고 사다리 걷어차고 우리 네. 좀 발전조 이제 겨우 먹고 사는데 화석 네. 연료 떼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이런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길 원한다면 너네들이 뭐 기후 기금 같은 거 충분히 조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를 지원해 줘라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과학 기술도 좀 페이턴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좀 과학 기술도 제공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특허 같은 거 특허 독점하지 말고.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들이 지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그 경쟁하기 바빠요. 네, 미국도 전쟁 마찬가지죠. 때문에 네, 특히 전쟁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많이 지금 그렇죠.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도와줄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이 안 도와주면 우리도 신경 안 써. 네, 우리도 일단은 너네들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더 가파르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그다음에 무역 전쟁, 무역 분쟁, 관세 전쟁 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민을 둘러싸고도 그런 난민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도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각자 도생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끼리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게 그렇죠. 되니까. 네. 분열이죠. 완전 분열되고 있으니까 이 기후 변화, 생태계의 위기 이걸 해결하려면은 사실은 어렵더라도 전 세계인이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분열돼서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어떻게든지 기온 변화가 일어나긴 하더라도 좀 속도라도 늦추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경제적인 인센티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 공학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위험하지만 네. 그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인류세 얘기를 하면서 철학 윤리 이런 걸 빨리 정립해야 그렇죠.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인류세 얘기 나오다가 또 뚝 멈춘 느낌이에요. 예, 네네. 맞아요. 네, 지금 그 멈춘 이유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AI가 지금 모든 걸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AI를 발전시키려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에너지하고 물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뭐 석탄도 석유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원자력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 이 AI 경쟁이 붙다 보니까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는 더 안 좋아지군요. 네. 네, 그런 뒤처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대로 나가다가는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고 인간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동식물 생태계 다 그럼요. 잘못될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공멸하죠. 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각 자체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또 언론인도 중요하고 여러 각자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우리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네. 생존 문제고, 네, 네. 네. 기후가 역사를 만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네. 그런 과거 역사가 있으니까 사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분쟁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지형과 기후 조건이 과거부터 우리 삶과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이게 맞는 건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환경과 인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오늘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